활동하는 좋은 계기로 잘 활용했다라고 좀 자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많이 오늘 모셨거든요. 네, 일단 주인공들이시고 순서 입각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일단 이 행사에 대해서 잠깐 더 소개해 드리면 우리 안에 어떤 내부 강사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에 저희 신영처 직원들이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모셔서 내부 강사를 활용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저도 이제 예전에 영국 기관 중에 KNERI라는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요. 그 기관을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내부 직원들, 스페셜리스트 본인들의 어떤 직원들에 대한 자랑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모든 벽면에 이렇게 내부 직원들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근무하는 직원들이 프라이드를 느끼지 않을까. 저도 이런 기관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시장처는 그러기 충분한 그런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첫걸음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소중히 또 그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였으면 이렇게 생각이 좋지 않아서.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시니어 보드로 우리 첨단 바이오 제품과의 안치영 과장님을 모실 텐데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줄 알고 제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강연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니어 보드 강연을 제안받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식약처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4년 차에 들어가고 있고 또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30년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제가 처음부터 세포조직과학회에 초대 과장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중간이나 사무관 또는 연구관의 그 고충과 입장을 충분히 겪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관료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우리 직원들이 도전을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또 희망을 받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겪은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대로 소개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장이라는 책 아시죠? 1678년에 존 번영이 지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의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제목을 보고 사실은 따왔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으로 무엇이 좋을까 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공로 역정이다 이렇게 정해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자를 보면 공로를 세운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무원의 길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정은 그 겪은 일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잘못 발음하셔서 역정이 아니라 역적으로 다시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제가 공무원 길에서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 나오네요. 제가 오늘 먼저 매우 보람 있었던 일, 또 곤란을 겪은 일, 또 기뻤던 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우 보람 있었던 일은 척추 손상. 척추 손상 적응증을 신청한 줄기세포 임상시험 승인시 있었던 일입니다. 2007년에 모 벤처회사가 만성 척추 손상을 적응증으로 중간형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2년 전에 배아줄기세포로 척추 손상 환자들을 일으키겠다고 공원에서 환자들의 그 마음을 부풀게 했던 황우석 박사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온 일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고했을 때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효성 1차 평가 변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유효성 1차 평가 변수로 그 손의 운동신경 점수로 평가하게 되는데 그 운동신경 점수가 환자가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정도만 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만성 척추 손상 환자가 그 환자들은 사지가 다 마비된 환자들이죠. 그래서 그 환자들이 이 치료를 받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정도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헌조사를 해봤을 때 특별히 참고할 만한 기준으로 내세울 만한 것을 얻을 수가 없었고요. 또 그럴 것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척추 손상에 대한 치료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효성 평가 변수를 찾기 위해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라든지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초빙이 됐고요. 그 2차 회의에서 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 약이라면은 척추 손상 환자가 휘시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보니까 사실은 뭐 그러면 좋겠는데 그대로 1차 평가 변수를 그렇게 가져간다면 이건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래도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 병원으로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을 만났는데 드디어 서울대 재활의학과 교수님으로부터 결정적인 그런 의견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 운동신경 변수가 이렇게 5개 분절이 있습니다. 5손가락이 있듯이 이게 합치면 다 25점인데요. 각 분절이 5점이 만점이고 5점, 각각 5점은 그 정상인 그 운동신경 변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3 정도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2 이하에서 점수가 3으로 증가하는지 9분절이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환자가 손가락으로 움직일 정도가 아니라 컵을 잡고 입에다가 그 컵을 마실 정도만 되면 효과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 정도 효과가 있을 때 이 나중에 비용이 굉장히 비쌀 텐데 이걸 들여서 환자한테 권장을 하시겠습니까? 이 치료를 권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이 임상 최종 결정을 할 수가 있었고 그 평가 변수를 가지고 회사에게 접촉을 했습니다. 회사에게 그렇게 요구했더니 회사가 처음에는 수용을 안 했어요. 반말을 했었는데 결국은 회사가 나중에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임상 승인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마 기억하기 몇 년 후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FDA에서 똑같이 척추 손상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승인이 승인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그 승인은 중국에서 진행하야 하는 건데 그걸 듣고선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미국 FDA는 어떻게 척추 손상 환자에 대한 유효성 평가 점수를 가져갔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매우 보람된 일은 바이시밀러 해동기 때의 일입니다. 2009년도에 중앙부처 행정부처의 개국대과로다가 그때 조직 개편이 있으면서 제가 첨단 제재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첨단 제재과는 세포 치료제 외에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제조 의약품까지 모든 것을 다 심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주요 임무는 심사 부서니까 민원들을 잘 처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현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이시밀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물론 이 가이드라인은 그 앞에 유전자 제조과가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첨단제재과는 그 가이드라인을 마무리해가지고 잘 발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잘 발간했을 때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많은 산하견에서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몇 달간 나중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여 곳 이상에서 그 강연해달라고 우리 식약처 바이시밀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강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거의 다 그걸 응했고요. 제가 한 반 정도 가서 강연을 했었고 또 연구관이 또 한 반 정도 가서 강연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국내 회사가 최초로 이제 바이시밀러 제품의 임상 시험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최초에서 담당자들이 그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더니 굉장히 그래도 훌륭하게 잘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임상 승인하기에 충분해 보였는데 그러나 한 가지 보완하면 더 좋을 거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한테 요구했을 때 회사가 그때 당시 바이시밀러가 굉장히 이제 시작 단계에서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빨리 승인해주면은 그 추가 자료는 조건부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부서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 끝에 저희 회사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근거는 이제 충분히 과학적으로 그 추가 자료 없어도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후에 임상제조과 행정 담당 부서인 임상제조과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차장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용을 잘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설득을 해서 임상제조과장님, 그 차장님이 다 수용을 하셨고, 그래서 그 최초의 그 바이시밀러 임상 시험을 승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부 허가는 있어도 조건부 임상 승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도 저는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에 저희 연구관하고 저는 우리가 주권부 인상 승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큰 보람을 느낀 일은 줄기세포 연구사업단 추진에 관여했던 일과 그 사업 결과가 지난해 백선에 선정된 일인데 요거는 잠깐 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먼저 매우 기뻤던 일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인가 2008년에 한 민원인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그 메디포스트의 사장님이었는데 민원실로 오셔가지고 우리 담당자를 찾는 게 아니라 저를 찾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보통 그 과장을 만나자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근데 나가보니까는 그 사람이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더 궁금했는데 그때 정말 다른 부탁의 얘기는 없었고 그냥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회사가 미국 FDA에 미팅을 했는데 줄기세포에 대한 임상 시험을 신청하려고 미팅을 했는데 그때 설명했을 때 그 품질 관련 자료 설명했을 때 전혀 우리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거와 다르지 않더라. 그 이상의 자료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식약처가 잘해줘서 고맙다. 우리 식약처의 수준이 저희 미국 FDA와 큰 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받고 짧은 시간을 만남을 가지고 그분이 떠나셨고 저는 이제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의 인사를 받은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수준이 크게 미국 FDA하고 적어도 품질 관련 자료면에 있어서는 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품질 관련 심사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식약처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약처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또한 인정받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매우 당황스러웠던 일은 WHO와 갈등을 빚은 일입니다. 제가 생물의약품 연구과 관련해 나서 두 가지 현안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생물의약품과가 우리나라 국가필름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당시 서울서 오송으로 이전할 때 그 국가필름품이 영하 70도에서 보관된 필름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이 오송으로다가 이전하는 일이 현안이었고 두 번째 현안은 그때 그 WHO의 바이오약품 표준화 분야 협력센터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센터로 지정을 받는 일이 또 하나의 현안이었습니다. 이 오송을 이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월에 식약처 우리 바이오 분야, 표준화 분야의 협력센터로 지정을 됐습니다. 근데 그때 지정 신청을 할 때 그 센터장을 원장님으로 기입해서 원장님으로 센터장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 순위는 WHO 사무총장이 사인한 사항이고요. 상당히 굉장히 고무되고 자랑스러워할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협력센터 그 성판식을 이제 거행을 했고요. 그때 WHO 지역 사무처의 신영수 처장님이 오셔가지고 성판식에 참석하셨어요. 그때 WHO 그 지정에 대한 서류가 본부에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지역 사무처를 거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무처 처장님이 참석하는 거에 뭐 큰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듣기에 오히려 본부의 그 책임관 닥터 이바나 크네지릭인데요. 초청하지 않았다 해서 굉장히 섭섭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초청장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이제 WHO
협력센터 운영을 한 1년 무렵에 원장님이 김승희 원장님으로부터 이광 원장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WHO에 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 WHO 본부 책임자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 사람을 바꾸냐, 센터장을 왜 바꾸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를 냈고 나중에는 다음에는 3년 뒤에는 재지정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사실 이제 거기에 WHO에 파견된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뭐그 나중에 설득도 하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설득이 돼서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또 한 얘기가 제가 포컬 포인트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관이 그럼 과장이 맡으라. 원장이 센터장을 맡지 말고 제가 맡으라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 일본의 NIID도 협력센터로 지정돼 있었는데 거기는 과장이 그 센터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원장님이 센터장을 맡는 것이 좀 훨씬 문제가 없어 보였고 또 제가 맡는 것도 또 똑같은 그 인사이동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맡을 수가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저도 1년 반 있다가 프랙티저 법무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봉합이 되고 그 협력센터는 잘 운영이 됐고 금년 들어서 2차부가 재지정이 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은 후에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국내외 네트워크 때문에도 그렇고 전문성을 위해서도 그렇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보람을 느꼈던 일이 그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연구사업권 관여한 일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제가 처음 한 태동기 때 시작할 때 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거의 관리위원 또 실제로 지금 그 책임부서의 우리 주관부서의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그 사업단을 관여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2기 사업단 때의 일을 가지고 국가연구사업 100선에 선정되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그 주제과학으로서는 굉장히 선정되기 어려운 건데 선정되는 그런 명예도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화가 났던 일, 황당한 일, 뭐 아쉬운 일을 또 제가 첨단 바이오 요즘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서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제가 계속 일을 했었으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제가 일들을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못한 거 안타까운 일은 뭐 최근에 이쪽 분야에서 저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인보사 케이블 사건이 이렇게 안타까웠고 또 감사한 일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우리 공사동문회 아가페 동문회에서 회장으로서 한 5년 이상 제가 공사를 했고 중에서 특별히 장애인 단체에 그 가서 봉사했던 것들이 크게 기억이 나고 감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일들을 처리했을 때, 특별히 새로운 일을 처리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법적인 거를 고려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무적인 고려를 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제가 과학적인 또는 원리적인 면에서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과학적이고 원리적인 면을 고려할 때 굉장히 플렉시블 할 수가 있습니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창의적인 것도 그럴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 일들도 있지만 상당수 일들은 그 대할 때 처음에 이거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향은 어떤 면인가, 또 원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고려해보고 생각해본다는 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 다들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어느 직장이나 또 마찬가지겠죠. 인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화도 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은 인내하지 않으면 사실 거의 이룰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한라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인내가 중요한 건데, 인내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아까 연단이라고 했는데 내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참고 이뤄냈을 때 어느 정도 나에게 큰 내공이 쌓인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더 앞에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가 원장님이 바뀜으로 있어서 WH하고 갈등도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은 늘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사실 그렇지 못한데, 그럼으로써 전문성도 생기는 거죠. 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면서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는 것보다 더 큰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우리 조직 속에서 이게 쉽지 않은데, 사실 그런 방향으로 그런 시스템이 컬처가 돼서 컬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컬처는 배양도 뜻도 있고 문화도 뜻도 있으니까 그렇게 쭉 컬처가 돼서 컬처,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거는 뭐 외국 조직 보면은 사람이 거의 안 맡긴다는 거는 제가 수수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공직 생활에 큰 참고가 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과장님께서는 수많은 사회를 또 보시고 진행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우리 안과장님께서 걸어온 어떤 공직생활, 업무 역전에는 당신의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많이 긴장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수고하신, 또 그리고 이제 곧 이제 퇴임을 하시려고 들었는데, 우리 안과장님께 우리 마음에 또 정성을 다해서 잘 들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좀 안 되는 가운데 제가 여기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또 멀리서 우리 주니어 보드라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네, 주니어 보드, 우리 2019년 제2차 멘티 멘토 멘토링에서 최우수를 수상한 바 있는 부산지방식약청의 부산신항 수입식품 검사소라고 있습니다. 부산 권역에서 가장 많은 여러 케이스의 그런 식품들을 검사하는 검사소인데요. 우리 멀리서 오신 또 우리 정다희 주무관님,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떨리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본부에 와서 면접 볼 때 이후로 처음 오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다희 주무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혁신 혁신위원회 리키 주니어 보드 발표를 맡은 정다희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신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좀 부족하고 어색하더라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보시면 첫째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 신규자 멘토링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맡고 있는 수익 검사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과 마지막으로 그걸 바탕으로 오늘의 주제인 훌륭한 인터 만들기를 위한 공개 제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소개인데요. 저는 2018년 7월에 경력경쟁 채용에 지원해서 식약처라는 조직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부산청 신한검사소에 첫 발령이 나서 지금까지 1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날짜가 작년 7월 23일인데 오늘이 딱 1년하고 하루가 지난 7월 24일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신한검사소는 다른 검사소 대비 검사 건수도 많고 그만큼 직원들도 많고 또 농축, 수산물, 첨가물, 경기, 위생용품 등 그냥 수입되는 모든 것들이 다 골고루 들어오는 곳이라서 신규로서 힘들다면 힘들 수도 있지만 처음 수입 업무를 배우기에 또 이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2차 멘토링 활동에서 저희 김홍길 멘토님과 함께 최우수를 수상하게 되어서 그걸 계기로 제가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최우수를 받게 되었던 멘토링 활동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멘토링 최우수 수상을 하고 저희 김홍길 멘토님과 송상계 소장님과 사무실에서 찍은 기념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지금 소장님과 멘토님과 부산청 등산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등산회로 이제 금정산 가을 경풍 산행을 했을 때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겨울에 덕유산 물꽃 산행을 갔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멘토님과 친목 동호를 위한 영화 관람을 하러 갔던 사진입니다. 저희 소장님이랑 멘토님이 진짜 멘토링 활동을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업무 외적인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어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멘토링 활동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업무 관련된 사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왼쪽에는 멘토님과 CY에서 오렌지 현장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보세 창고로 검체를 이송을 하지 않고 저렇게 컨테이너 야드에서 바로 컨테이너를 열어서 신속하게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소장님한테 이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신한검사소에서 이 오렌지나 자몽, 포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거의 80~90%가 신한검사소로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물량이 굉장히 고요. 두 번째 사진은 멘토님과 기구용기 최초 정밀권을 검토하는 모습이고요. 식품에 닿는 부분의 재질과 색상을 구별해서 검사 항목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정밀 검사를 위해서 분석센터로 이송되는 검체를 운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멘토링 활동하면서 있었던 수익 검사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 몇 가지만 추려보았거든요. 첫 번째로 닭발 부적합을 냈던 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닭은 주로 날아다닐까요? 걸어다닐까요? 닭은 조류지만 보통 두 발로 걸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잘못 걷거나 오래 걸으면 발에 물집이 생기듯이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닭의 발에도 궤양성 염증이 생겨서 갈색 점을 띠고 있는 닭발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은 저 냉동 닭발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다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별 검사를 위해서 여러 지점에서 채취수만큼 검체 박스를 꺼내서 다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손으로 저거를 이제 냉동 닭발을 다 분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긴 닭발들이 거의 50% 가까이 나와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났었고요. 이렇게 궤양성 염증으로 닭발 부적합을 냈던 것도 신한검사소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를 지금 다 선별을 했는데 보기에도 너무
너무 혐오스럽기도 하고 진짜 냉동이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시려요. 그리고 닭 비린내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다 같이 너무 고생을 했어가지고 저 사건 이후로 저희 검사소 선생님들은 닭발 절대 안 드시거든요. 너무 질리셔가지고 기억에 남아서 사진을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은 냉동 해상 부적합을 냈던 경우였습니다. 냉동 해상도 저는 처음 현장 검사를 하러 갔었는데 검체를 꺼내는 순간부터 이 포대 밖에서부터 이치가 나가지고 이 건도 이제 지정수별로 포대를 다 실어서 사무실로 이송을 해와서 수입자랑 소비자 감시원 동행하여 검사 판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처 제거되지 못한 내장이 그 해삼 속에 있었는데 해삼을 냉동을 시킬 때 급속으로 시켜서 내장 속까지 빠르게 냉동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은 얼었지만 속은 천천히 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내장이 부패하면서 암모니아치가 발생이 된 것으로 보였고요. 결국 이제 판정위원 만장일치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됐었습니다. 다음 커피 원두 갖는 검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커피 원두를 채취하러 가서 포대를 열었는데 보통 보던 원두가 아니라 커피 원두 껍데기만 모아서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수입자가 들고 온 커피 원두 포대 중에서 딱 2포대만 저렇게 껍데기를 모아서 들고 왔었는데 하필 제가 열었던 그 한 포대가 그 2포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를 모아서 들고 오는 거는 다들 처음 보는 경우여가지고 이 건은 이제 민원인이 직접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었고요. 결국 답변은 식용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있어서 이제 결국 수입은 되지 못했었던 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 이상하게 부적합 건수도 굉장히 많고 특이 사례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동료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신앙검사소에서는 제가 짓는 검체마다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한풍선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수입 검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수입식품 검사는 오랜 경력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입을 하다 보면 법령, 고시 등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입 허용 범위 등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냥 정해진 기준만 글로 읽어서는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떠한 것보다도 앞전에 있었던 수입검사 히스토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업무 처리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저도 선배님들께 들은 내용이지만 몇 년 전에 우주술이라고 술 안에 진주빛 색소가 들어가 있는 술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그 색소가 수입 가능한 첨가물로 허용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허용 불가 색소로 수입이 금지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게 이제 수입 불가하다고 이슈가 있었던 그런 히스토리를 모르셔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젤리인데 저희 공전에 보면 젤리 부분에 컵젤리 등 해서 가로 세로 높이 크기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컵젤리 등의 그 등이 컵젤리 이외에 다른 포장에 든 젤리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컵에 든 젤리만을 말하는 것인지 그 해석이 모호해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은 이제 컵이든 다른 포장이든 그 크기 기준 적합해야 한다는 것인데 저 같은 신규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이런 히스토리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심코 수입 불가능한 제품도 허용을 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수입검사 히스토리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뜨는 위키백과처럼 수입검사와 관련된 질의회신 내용이라든지 유권 해석 내용 또는 수입된
사례들 중에 좀 특이했던 사례들, 그리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내려왔던 부분들까지 이것을 백과사전처럼 하나로 정리해서 간편하게 전산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익검사 히스토리북을 제작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기대 효과로는 일단 앞전에 있었던 사례들에 대해서 본문을 하나하나 찾아본다든지 경험 많으신 계장님들께 따로 찾아가서 여쭈어본다든지 현재 업무하면서 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을 조금은 줄이고 또 본부에 질의를 할 경우에는 답변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을 줄이면서 수익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히스토리북에 질의 답변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다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본부에 질의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히스토리북을 바탕으로 모든 검사관들이 동일한 답변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일관성 있는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히스토리북에 모든 답변을 정리해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도 좀 더 신중히 내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게 만약에 민원인들까지도 공유가 된다면 수입하는 입장에서도 궁금한 점들이나 앞전의 선례들을 조회해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민원 응대에 소요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훌륭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저의 공개의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이 히스토리북이 현실적으로 제작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도 본부의 의견이랑 업무 상황 같은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말 그대로 신규자의 입장에서 1년간 수입 업무를 하면서 막연히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일하면서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1년 이제 막 지나서 하시는데 정말 아주 당차게 그리고 본인의 하는 일과 또 본인의 소개를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좋은 정보 또 훌륭한 일터를 위한 멋진 제안해 주신 정다혜 주무관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올해 또 관록으로 좋은 말씀해 주신 안 과장님과 또 새내기의 좋은 상큼한 제안을 들으셨는데요. 네, 오늘의 사실은 하이라이트인 내부 우리 안의 릴레이 강연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렇게 엽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오늘 강사로 모신 우리 평가원 의약품 심사부의 서경호 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인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져가 주시고 많은 또 취미 활동, 음악과 미술 또 여러분 저기 보이시는 귀한 악기 보이시죠? 오늘 특별히 연주까지 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서경원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경원 부장입니다. 저보고 이제 강의를 하나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 전공이 원래 독서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너릭 약품 이거를 해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특강 발전 방향 그거 제가 월요일에 발제했는데 이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를 하라고 해도 그냥 또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하면 엄청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거는 준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를 준비를 했고 들어가기 전에 영화 한 편 제가 간추려가지고서 이렇게 강의자를 하나 만들었고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미션이 되게 중요해요. 식약처는 우리나라 국민들
의 건강을 위해서 식품과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게 처장님께서 그때 북극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항상 결정할 때 그거를 바라보면 됩니다. 너무 방해가 많아요. 이제 북극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 그 책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교예요. 대학교에 한 100인 여학생이 학교에 이수업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중국인,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자기네들 100인에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자격이 자기네들이 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걸 좀 막아달라고 하는 걸 내게 돼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학의 미션이 다양한 국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우러져서 더 좋은 세계를 만든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게 그 학교의 미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교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우리 학교의 미션에 그럼 맞는 게 뭔가 100인만 뽑는 게 과연 맞을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인종을 뽑는 것이 자기네 학교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 여학생이 신청을 했던 이 기준이 기각이 되게 됩니다. 비슷한 것으로 혹시 그 성년 얘기 아시나요? 텔크?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발암물질이잖아요, 성면이. 우리 그 애기들을 키울 때 엉덩이에 발라주는 베이비 파우더에 탈크라고 하는 걸 넣었는데 그 탈크에 소란이 들어있었어요. 굉장히 소란이 들어있었거든요.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많이 나오지 않고 유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 탈크를 원료를 다 없애야 할지 아니면 안전하니까 그냥 줘도 될지 그 기로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북극성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 당시에 안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폐기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걸 폐기하면은 제약업계는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료를 다 폐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 저도 그 꺼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결정이 좀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를 준비해가지고. 네, 또 하나는 이것도 책에서 읽은 거예요. 배가 두 척이 있는데 배 한 척에는 젊은 남자들 10명이 타고 있고요. 배 한 척에는 나이 든 노인 한 사람이 타고 있어요. 70, 80대 노인이 타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 설정이긴 한데 꼭 배 하나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머지 하나는 그냥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배를 먼저 선택을 할까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10명의 젊은이들이 탄 배와 거의 다 죽어가는 노인이 한 사람 탄 배.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이 타고 있는, 그 젊은 사람 타고 있는 배로 구하겠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다른 요인이 이제 밝혀져요. 그 10명은 교도소에 있었던 흉악범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이 이렇게 모였었던 거고 그 7, 80 먹은 노인은 정말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석학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누구를 구할 것인가? 근데 결론은 목숨의 값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10사람이건 이 한 사람이건 명수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역시 목숨의 값은 하나라는 게 있는 그 결론이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일, 본부에서 하든 지방청에서 하든 평가원에서 하든 우리가 하는 일도 다 똑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가치가 있고 누가 더 가치가 없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었어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한테. 여기 오신 분은 뿐만 아니라 다른 게 계시는 그 시각 지식은 모든 분들 제가 여기까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클라리넷을 불러드릴게요.
부자님께서 연주하실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와 아리랑이라는 곡입니다. 일단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으니까 멋진 연주를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리랑인가요? 네. 아, 제가 이거 필요한데 배운 지 5년째인데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용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배우고 싶잖아요. 근데 늦게 시작하면은 굉장히 배우는 게 어렵고 늦어요. 잘 못해요. 저하고 똑같이 시작한 초등학생 정말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빨리 배워야 되고, 이거 클라리넷이 듣는 악기인데 60이 넘으면 그게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둘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늘 삐끗거리고 그래도 다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그러고요. 제가 강의할 때는 안 떨어요, 진짜. 근데 클라리넷 부르려고 그러면 엄청 떨려요. 그게 왜냐하면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박수 한번.
이런 강연 어디 보신 적 없으시죠? 네. 다시 한번 강연 이어갈 수 감사합니다. 제가 그림 엽서 그거를 2006년에 그림을 몇 개를 그리고 그 중에 이제 2개를 골라서 제가 엽서를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꼭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저기 그 스탁이 안 남아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저한테 많아요 아직. 제가 이거 준비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 분야 하는 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아시죠? 그거를 가지고서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게 이제 배경이 1950년대 미국의 최고의 명문고등학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민사고 아니면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민사고 정도일 것 같고 여기서 나오는 주요 인물 제가 4사람을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영화 안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키팅이라는 사람이 주인공 선생님이세요. 그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 돌아가셨어요. 자살하셨어요. 네. 새로 부임한 독특한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토드라고 하는 학생이 나와요. 얘는 시를 쓰는 수줍은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녹수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얘는 그 크리스라고 하는 여자애를 엄청 사랑하는 그런 남자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릴이라는 애가 있어요. 릴이라는 애는 아버지가 되게 엄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얘를 의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얘를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다른 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네. 계속 테크니컬 프로그램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이 선생님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학생이란 무한한 전자력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학생을 지원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식약처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그거를 여러분이 읽어주셨으면 해요. 그럼 제가 시작하면 하나씩 읽으세요. 학생은 직원으로 바꾸고 학교는 식약처로 바꿔서 시작! 직원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소중한 존재. 식약처란 직원과 선생님, 직원과 직원들이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서로를 위하는 가정부는 가정과 같은 곳. 또 읽어보세요. 인간의 잠재력과 태도가 식약처의 가장 중요한 자원. 사람의 변화를 통해 식약처의 변화가 가능. 기성세대들이 정답을 하는 것에 도전, 또 자신만의 방식과 생각으로 스스로 정답을 탐구. 이 키팅의 가치관이 결국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고 싶었던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선 토드라고 하는 학생이 나와요. 시를 굉장히 잘 쓰는데 이 사람 앞에 서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조금조금 말도 잘하고 즐거운 사람인데 이 앞에 나가서 발표하라 그러면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 항상 떨리고 좀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더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토드는 또 튀지 않으려고 하고 의견 표현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키팅 선생님이 토드의 잠재력을 바깥으로 꺼내줘요. 그래서 키팅을 통해서 토드가 변하고 토드의 인성도 앞으로 변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 이건 기억나세요? 책상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거를 맨 처음에 한 사람이 토드예요. 맨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토드가 변하게 돼요. 그 수줍었던 학생이.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자극해서 체제 수능하고 이기적이었던 그 민사고 학생들이 바뀌어요. 제가 동영상 하나 갖고 왔거든요. 볼게요.
소리가 왜 안 들리죠? 불 좀 꺼주실래요? 불좀 꺼줘. 수준 학생. 시간이라 나와. 이 순간부터 토드가 변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녹스가 있어요. 녹스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여기 나온 주인공이 정말 잘생겼는데 저는 녹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녹스는 약혼자가 있는 크리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첫눈에 반해요. 근데 그 크리스의 약혼자는 굉장히 무서운 조폭 같은 친구예요. 조폭은 아닌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운동선수가 그래요. 굉장히 힘도 세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히 이 크리스한테 아무도 접근을 못해요. 맞을까봐. 근데 까르페디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까르페디엠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고 말씀해보세요. 까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는 뜻도 있고 영어로 말을 하면 seize the day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의 나를 잡으라는 뜻이니까 현재를 즐기고 눈앞의 것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크리스한테 들이대요. 그래서 크리스 학교 여학생들 앞에서 다른 학교거든요. 자작시를 낭독하고 파티에서 용감하게 크리스 이마에 키스를 하고 크리스 약혼자에게 죽도록 얻어맞아요.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해요. 녹스가 계속 두들겨요. 그래서 결국에 크리스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녹스한테로 오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키팅이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얘기인데 키팅이 녹스를 변하게 했고 녹스와 크리스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One last thing to do is listen. Heaven's made a girl named Chris. Hair and skin of gold. To touch her, there it is. 나중에 보세요. 집에 가서. 재밌었어. 그리고 그 다음. 근데 결국에는 그 약혼자한테 죽도록 얻어맞아요. 그 채트라고 하는 그 남학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밀이 나와요. 밀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사람을 보면. 아버지 쓰임에 갇혀서 자신이 원하는 걸 포기하고 수정을 하게 돼요. 근데 키팅의 영향으로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게 연극이에요. 굉장히 연극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오디션을 봐요. 한여름밤의 꿈의 주인공이 되고 정말로 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가고 싶다 거기로. 그랬는데 의사를 만들고 싶은 아버지 때문에 닐을 육군사관학교로 전학을 시키려고 해요. 닐은 자기는 죽어도 거기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자살을 해요. 짧은 거 그냥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긴 거 하고 짧은 게 있는데. 근데 영국에서 썼던 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슬프게 허망하게 가게 됩니다.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짧은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넘어갈게요. 이제 제가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리더가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연구사가 됐든 연구관이 됐든 그 위치에서 다 리더예요. 더 큰 자리, 높은 자리로 나오면 또 더 다른 리더가 되겠죠. 그때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 될 리더십의 여러 가지 형태를 다 골고루 여러분들이 갖추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뭐 리더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상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솔선수범을 해요. 말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배우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배워요. 그런데 우리의 직원들, 우리의 동료들도 똑같아요. 절대로 말하는 걸로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동해야 그때서야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이 솔선수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인데 키팅이 나중에 한 것을 쫓겨나요. 왜 쫓겨나는가 하면 닐이 자살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요. 그 자살의 폴트가 그 키팅 선생한테 있다라고 해서 교장이 이 사람을 내쫓게 돼요. 근데 이제 아쉬웠던 점, 이 키팅 선생이 다 너무 좋은 리더였는데 아쉬웠던 점은 이 닐 아버지하고의 그 관계,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되게 강하고 버티기만 해요. 그 사람들을 좀 더 이해를 하고 같이 소통하고 하는 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키팅이 물러나게 되는데 그 점만 좀 보강을 하면 정말 좋은 완벽한 리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And should one more outburst from you or anyone else? We are out of school. 쫓겨나는 날이거든요. 짐을 가지고 들어갔어요.